미국인 과학자 2명이 노벨 생리학상 또는 의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MIT와 하버드 대학 교수인 2명의 과학자는 유전자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로 수상자가 됐는데 당뇨, 심장질환 등 질병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표할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현재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현장 유세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해리스 후보는 주말에 한 인터뷰에서 가족과 낙태, 이스라엘 등 여러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번 주 잇따라 주요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와 합동 유세를 한 뒤 위스콘신주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위스콘신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인지력 저하를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사례를 들어 심층 보도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지금 플로리다주에는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공항은 내일 폐쇄됩니다. 허리케인을 공화당은 음모론으로 활용합니다. 집도 잃은 피해자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750만 준다는 트럼프 팀과 팍스 뉴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허리케인 복구에 큰 위험이라고 연방재해청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간 음모론도 이어집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은 정부가 트럼프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케인을 조절했다는 상상 초월의 음모론을 들고 나왔고 그런 음모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날씨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후보별로 구분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끝내고 오늘 가을 회기를 시작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볼, 스트라이크 이런 것을 가려내는 중재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건 허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받은 오늘 각각 관련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공격 1년을 맞아서 한 일이 가자와 헤즈볼라를 더 강하게 공습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이제 조금 시간이 앞서가니까 밤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고 이제 10월 7일 미국은 뭐 날이 밝아서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겸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 각각 다 다른 어떤 그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겁니다. 오늘은 먼저 항상 10월 달이 되면은 노벨상 떨어지는 것, 이 노벨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몇 개씩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계의 국력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미국인 과학자 2명이 노벨 생리학상 or 의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빅터 암브로스 다 70대신데요. 한 분은 70세, 또 한 분은 71세, 한 분은 MIT 교수, 또 한 분은 하버드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면서 당연히 이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도 소속이 돼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그거랍니다. 저는 이걸 유전자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통제라고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유전자 조절이라고 regulation이거든요. gene regulation이라고 썼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유전자 조절 레귤레이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랍니다. 수십 년 동안 이걸 이제 발견하려고 과학자들이 막 핵심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했는데 이 두 분이 했다는 거죠. 만약에 몸 안에서 이 유전자 조절 이게 잘못될 때 당뇨병 이런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치료에 관한 어떤 그 실마리를 잡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근육세포라든가 신경세포 이런 여러 세포들이 이제 발달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뭐 새로운 그 RNA 분자라는 얘기고요. 70세의 암브로스 박사가 MIT
뭐 의대 교수고 71세인 루브큰 박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뭐 심장질환, 또 신장질환도 포함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 RNA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응용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분들의 발견이 위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사람 다 미국 사람이 이제 수상자가 된 거고요. 미국 정말 중요하죠. 이제 29일 남았습니까? 11월 5일이 투표 날인데 선거 유세장에도 가고 후보들은 인터뷰도 하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인터뷰를 조금 했습니다. 뭐 여러 매체에서 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60미닛 오늘 저녁 8시죠. 방영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조금 이제 이를테면 CBS에서 다른 매체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 스테이션 좀 보라고 맛보기 준 그런 것들도 공개가 됐는데 우선 그 내용부터 보죠. 왜냐하면 오늘이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받은 지 1년이 된 거니까 아주 그 중요해서요. 60미닛에 그 빌 피테커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정말 수십억 달러를 매년 지원을 하고 그런데도 벤자민 네탄야후가 여러 가지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것 같다. 휴전 압박 같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받지 않고 전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네탄야후의 영향력이 없는가. 지금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아주 간단하게 유대교 랍비와 함께 백악관에서 하나의 초에 대통령이 직접 불을 켜고요. 이건 이제 그 여러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불을 켜고 나서 잠시 묵념을 하고 대통령은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성호를 긋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지금은 가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시작돼서 헤즈볼라로 갔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까지 다 이제 개입이 됐는데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국은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영향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60미닛에 그 빌 피테커 앵커가 했거든요. 그랬을 때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답변은 벤자민 네탄야후를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뭐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받고도 그걸 요격을 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여러 가지 지원으로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그 가자지구 지원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인질 석방 문제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그 해리스 후보의 답변이고 입장이기도 합니다. Does the U.S. have no sway over Prime Minister Netanyahu? The aid that we have given Israel allowed Israel to defend itself against 200 ballistic missiles that were just meant to attack the Israelis and the people of Israel. And when we think about the threat that Hamas, Hezbollah presents, Iran, I think that it is without any question our imperative to do what we can to allow Israel to defend itself against those kinds of attacks.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위 방어권을 미국이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Around making clear our principles. 네, 이제 미국의 원칙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딱딱한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60미닛의 경우는 오늘 이제 방영이 되면 내일 아침에 당연히 뉴스가 될 텐데 뭐 CBS에서 다 내줬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지금 전혀 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일 뉴스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후보는 60미닛에 해리스와 따로따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는 이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해리스 후보의 60미닛 인터뷰가 뭐 조금이라도 그 후보 측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내일 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드라운 인터뷰도 했거든요. Call her daddy.
요즘 미국 사람들은요, 젊은 특히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보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이 Call Her Daddy는 알렉스 쿠퍼라는 젊은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요, 정치적인 거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여성에 관한 것, 그런 인터뷰, 가족 생활, 그리고 남녀 관계, 무슨 뭐 때로는 성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 하면서 알렉스 쿠퍼라는 그 젊은 여성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소프트한 면이 강조가 됐죠. 왜냐하면 그 공화당에서 뭐 아이 없는 그런 뭐 고양이 레이디라든가, 이게 그 JD 벤스 부통령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라 허카비, 트럼프의 첫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그 알칸소 주지사도 트럼프와의 그 선거 유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가 보드랍게 답변을 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은 굉장히 현대적인 가족이다. 남편이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편의 전 와이프가 나와 친구고, 실제로 이번에 전당대회에도 더그 호프만의 이 와이프가, 엑스 와이프가 와서 해리스 후보를 응원을 했다니까는요. 우리는 그렇게 현대적인 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관계를 맺고 헤어지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늦게 만났고 신중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미국은 1950년대가 아니다.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과 무슨 아이 없는 그 아이들 나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이고요. Family comes in many forms, and I think that increasingly, all of us understand that, this is not the 1950s anymore. Familie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forms, and they're family nonetheless. It's a big conversation I have on my show because I also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이 사람이 그 알렉스 쿠퍼라는 진행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 팟캐스트에 자주 나가죠. 아주 이제 팟캐스트에 나가긴 하지만 좀 극우 이런 팟캐스트에 많이 나가고, 해리스 후보는 지금까지 주저주저 하다가 더 이상은 주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런 그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 MSNBC에서 시작을 해서 내일은 또 W, ABC,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스티브 코벨 같은 저녁에 시사 토크쇼 같은 데도 나간다고 하고, 주말에는 이제 부통령인 팀 월즈가 이 팍스에 나가서 뭐 별로 뭐 큰 뭐 폭발적인 이런 것은 없었고, 뭐 크게 실수하지도 않았고, 팍스에 가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어오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그럭저럭한 인터뷰 했다 하는 그 정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스 후보로서는 아주 어려운 점이 미시건주에서 또 펜실베니아주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이제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받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또다시 이 이슈가 드러나는데, 아랍계와 노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죠. 아랍계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 노조는 과거에는 민주당이 우리를 생각하더니 요즘은 트럼프 이후에는 노조나 이런 노동자들을 트럼프가 대변하니까 뭐 이런 흔들림 같은 것,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어제 위스콘신에서의 선거 유세보다는 하루 전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했었던 펜실베니아 버틀러, 본인이 암살 시도를 당한 그 현장에서의 그 선거 유세가 훨씬 중요했는데요. 그 선거 유세나 위스콘신이나 다 부정선거였다. 이민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리고 또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펄쩍펄쩍 53살의 남자가 너무 하늘 높이 막 뛰어오르면서 그거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트럼프가 다시 버틀러로 용기 있게 와서 그렇다 하는 것을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펄쩍펄쩍 뛰는 것만 기억이 날 정도. 그러나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빨리 해서 빨리 투표에 나가야지 된다 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을 해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가짜로라도 몇 번씩 뭐 10번씩 이렇게 유권자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하는 그런 비슷한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아까 했던 말은 없던 것으로 하라고, 제가 뭐 이건 뭐 가짜 주장 음모 이런 것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엄마가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딱 그 선거 유세장에 가서 빨리 지금 뭐 휴대폰 같은 거 켜서 사람들에게도 텍스트 보내서 선거 등록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저거 이제 부정으로라도 등록하라는 거야?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부정 투표를 한다고 하더니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그 펜실베니아 등장은 트럼프 후보에게 뭐 대단한 도움이 된 것 같진 않고요. 혼자 등장한 그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는 아들이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고 했다,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민주당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다른 측 they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마녀 사냥 모녀 할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것밖에 멈출 수 있는 길이 없다 해서 민주당이 암살 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후보도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maybe 그들이 그랬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유세가 트럼프 지지층들이 얼마나 트럼프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모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 그런 그 유세였거든요. 정말 단단하더군요. 물론 이 버틀러라는 곳은 워낙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선거 유세로 뭐 판도를 바꿀 뭐 사람들을 끌어온다던가 이건 아니고 세를 과시한 그런 유세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무시하게 트럼프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트럼프 말을 다 믿는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여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암살 시도 이후에 굉장히 말 같은 것도 부드럽고 침착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만이 나라를 살린다. 그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미국의 헌법을 구할 사람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X 본인의 그 표현의 자유, 음모론의 온상으로 요즘은 낙인이 찍혔죠. X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민주주의와 이제 그 헌법을 보호할 사람이다. 이렇게 펜실베니아 유세가 훨씬 중요해 보였고요. 그러나 위스콘신에서도 역시 트럼프 후보는 변치 않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살인자, 어린이 폭행범, 마약 딜러, 갱 멤버로부터 이게 다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했을 때 환호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똑같이 됐네요. 트럼프 후보. 그냥 제가 말로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트럼프 후보가 그 전에 이제 항상 어디 선거 유세를 가면 하는 얘기가 있죠. 이번에 위스콘신 주에서는 12살 소녀가 베네수엘라 2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숨지고 한 이 케이스를 얘기하고 나서 내가 모든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 자체 딱 그만큼만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죠. 트럼프 후보가 소통에 무척 능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박수를 받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민자는 이건 지금 이민자하고 결국은 뭐 백인들과 소수인종이니까 거의 소수인종이 뭐 이민, 백인도 사실은 이민자의 후손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런 전쟁이 확실하게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헐린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계속 강조합니다. 위스콘신에서도 또 펜실베니아에서도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돈을 쓰느라고 $75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집도 잃고 자동차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러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정말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까지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인지력이나 정신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있는가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습니다. 허리케인과 헐린 2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밀튼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것도 대선과 다 영향이 깊습니다. 오늘 레이티스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그 경합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뭐 신뢰를 받는 538로 볼 텐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한 달 전과 거의 비슷해요. 다만 지난주 그 한 주일 사이에 해리스의 그래프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펜실베니아주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 네바다 또 미시건 위스콘신 이렇게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요.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후보의 그래프가 정체이거나 약간 내려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그렇고 정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 후보는 이기고 있는 곳이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애리조나잖아요. 애리조나 이 트럼프 후보도 거의 비슷하게 정체이거나 트럼프 후보는 약간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말하자면 해리스 후보가 약간 내려가고 있는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랍계와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에서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가지고는 그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는 사실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또 미시건에서 뭐 약간의 차이기는 하지만 이긴다고 볼 때 이걸 가져가고 나면은 네브라스카에서 한석이 거의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270표를 받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샤이 트럼프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샤이 해리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샤이 트럼프는 뭐 제일 처음에 2015년, 2016년도에는 분명한 샤이였고 2020년도에는 그 샤이가 드러나서 샤이가 아니었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샤이가 좀 있겠죠. 근데 샤이라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부끄럽다고 하면서 지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해리스 샤이 표는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표가 많겠죠. 공화당인데 내가 도저히 트럼프는 지지할 수 없어 하는 그런데 이 정도의 접전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때는 뭐 이것보다 훨씬 해리스의 입장에서 올라가야지 그리고도 트럼프에게 졌는 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신데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당시에 위스콘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블루월이라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왜가 건방진 생각이었던 거죠. 건방진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야 된다,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쫙 내놓으면서 아니 우리가 본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투표한 이게 절대로 우리 이번에도 우리야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취재라는 게 현장 취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게 다른 거. 이번에 해리스는 그 현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엄청 꼼꼼하게 잘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리스와 힐러리 클린턴 때와 다른 건 힐러리 클린턴은요. 선거 치러지기 뭐 한 일주일인가 여드레 전에 뭐 제임스 코미라는 FBI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에 왜 정부의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썼는가 이걸 조사하다가 7월 달에 그게 굉장히 트럼프 쪽에서는 공격 포인트였죠. 7월 달에 기소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 해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선거하기 한 8회쯤 전에 이거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어 하니까 표가 다 떨어졌죠. 그리고는 이틀 전인가 이거 기소할 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떨어져 나갈 표는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해리스에게는 없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도 제임스 코미를 엄청 비난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기소를 하지 왜 기소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때 정부의 이메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엄청 했었던 사람들이 백악관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치 경험 전혀 없는 딸과 사위를 딱 들여가서 그들은 또 다 개인 이메일을 쓴 거죠. 근데 미국이 참 애매한 거예요. 트럼프네 가족과 트럼프 주변은 하도 황당무계한 일과 말과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힘을 받았으면서도 본인들은 또 개인 이메일을 쓰고도 근데 이런 일들이 어쨌든 해리스 후보에게는 없다. 이번에 지금 현재 경합주로 보면 그러나 아랍계의 지지라든가 노조, 블루칼라 이번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노조가 해리스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인데도 지지하지 않은 노조가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자동차 노조도 그랬고 뭐 이번에 항만 노조였던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이 정도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슈가 되려면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더 효과적이었겠다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를 저는 보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전과 해서 오늘은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그 출입 기자가 어제 인터넷에는 올라 있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시는 분이라면 탑뉴스입니다. 왼편에 맨 위에 적혀 있는데 그 피터 베이커 백악관 출입 기자가 트럼프 후보가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집중력이 떨어지고 연설은 길어지고 분노는 깊어지고 횡설수설은 도저히 암호 맞추기를 해도 하지 않을 그럴 정도. 이거 이제 연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 실수하는 것, 선거 유세 등등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전부 나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리스와 토론을 하고 나서 청중들이 말이야 그 사회자가 팩트 체크를 했었을 때 완전히 내 편이어서 청중들이 화가 나서 막 죽을 뻔했어. 크레이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중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청중 없이 하기로 그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쁠 땐.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일주일 전에 그것을 그 토론의 조건이었던 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해리스가 그랬다 하면은 바이든이 그랬다 하면은 엄청났을 겁니다. 최근에 이 건망증은 일관성이 없고 근데 원래도 일관성이 좀 없었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나 단절돼 있고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목을 끌지 못할 정도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 이것과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루이지아나를 예를 들어 조지아를 루이지아나라고 하거나 최근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란을 말할 때 북한이라고 한다던가 예를 들어 북한이 나를 암살하려고 해. 뭐 앞뒤 문맥을 보면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78세의 트럼프입니다. 이제 퇴임할 때 82세 바이든과 같은 나이가 되는 거죠. 2015년 처음에 등장할 때보다 굉장히 변한 거죠. 어둡고 더 연설은 길어지고 더 화가 나고 덜 집중적이고 그래서 2016년도 그 선거의 해에는 그 선거 유세를 몇 번을 했다고 하던가요? 280 몇 번을 했는데 올해는 61번 지금 요즘 막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의 선거 유세의 평균 길이는 45분 지금은 평균 82분 펜실베니아도 한 90분 정도 했거든요. 지난 토요일에 그리고 8년 전에 비해서 항상 절대 전부 아니면 전무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13% 더 많이 쓴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는 신호로 본다고 하는군요. 뭐 의학적으로는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32%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욕하는 거 이거 69% 더 많이 쓴답니다. 이것도 역시 나이 들어가는 뭐 증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는 자꾸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거 1980년대와 90년대 타블로이드의 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화 양들의 침묵 이것도 요즘은 양들의 침묵 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입술의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 하니발 렉터 그 허구의 인물을 얘기를 할 때 조니 칼슨이 언제 숨졌는데 지금 뭐 밤에 터크쇼에 다시 불러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베네수엘라 갱단이 MK47을 쓴다. AK47. 이거 저도 혼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혼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할 때 나는
총회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MK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루 그랬으면 그 다음 날은 고치는 게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미시건에서 본인이 올해의 남자상을 받았대요. 미시건이 지금 격전지잖아요. 그리고 블루칼러 노동자들이 많은 주고 올해의 남자상을 받았다. 미시건주에 그런 상이 없습니다. 이건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이 뭔지 모른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9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앱이라고 부르는지 부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모기장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고, 모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숨지는데, 이런 얘기들. 바이든이 떠나가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78세. 그 첫 번째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너무 근데 트럼프 후보는 뉴스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 2016년도에 283번 랠리를 했네요. 올해는 현재까지 61회, 62회, 63회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트럼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 오늘 이제 미국의 신문 가운데서 뒷부분에 이스라엘 문제는 조금 탑뉴스로 나온 것을 전해드리겠고, 저는 뭐 템파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든가 많은 신문 다 지금 얘기를 한, 이게 그 허리케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마가 지금 헬렌 이것의 구조 작업 아직도 지금 뭐 최소한 200명 정도는 행방불명 됐다고 하거든요. 6개 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숨지신 분들도 230분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또 밀튼이 온다고 하니까 수요일에 온답니다. 지난번에 허리케인 헬렌은 카테고리 4로 시작을 했었죠. 왔었죠. 이번에는 카테고리 3이라고 하는데 한 600만 명 정도에게 대피령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이거 2017년도에 그 허리케인 이후에 가장 많은 대피령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등급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예 딱 내일 템파 공항은 문을 닫으니까 비즈니스 트립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쪽이 그 허리케인 헬렌 때문에 150만 갤런의 하수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내렸답니다. 처리되지 않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미국 신문에 뭐 특히 그 템파베이 타임스 같은 경우는 피마 연방재해청의 행정관 D.N. 크리스웰, 이분의 인터뷰를 세계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팍스가 트럼프의 아들이 트럼프의 며느리인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장,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이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팍스뿐만이 아니라 대한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 에폭타임스 이런 데를 통해서 너무 위험하고, 솔직히 말해서 터무니없다. $750만 주고 나머지 돈을 불법 체류자에게 쓴다는 이런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지 될 때 분노하고, 구조 작업이라든가 연방재해청도 믿지를 않고 음모론, 소문, 거짓말의 폭풍이 너무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조지아주, 플로리다주처럼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크게 입은 주에는 정말 정보를 주고, 이 어려울 때는 정보를 주고 어디에 도움을 받으세요 하는 거잖아요. 도움 주는 곳이 없으니까 도움 받지 마세요. $750가 답니다라고 로라 잉그램, 제시 워럴스, 션 해니티, 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넋놓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그러세요? 그걸, 아니, 상식이 있지. 연방정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연방재해청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 폴리티코는 점점 더 기괴해지는 다양한 음모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인구를 몰아내려고, 싹 허리케인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특정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다 기후를 조절할, 이런 얘기. 그러니까 헬렌을 보내서 해당 지역에 또 트럼프
트럼프 유권자들을 싹쓸이하는 거다. 지금 집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투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다. 완전히 유권자들을 몰살시킨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피마가 공화당 성향 지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리고는 구호 예산을 전부 불법 이민자 주택 짓는 데 쓴다. 불법 이민자나 합법 이민자나 이민에 관한 예산과 이런 비상 대처에 관한 예산은 예산안이 다릅니다. 섞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지역, 아주 피해가 심한 그 지역의 시장인 팀 포트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최악이다. 근데 혼란의 씨앗을 뿌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그 6개 주의 주지사들이 전부 연방정부가 저희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어쨌든 밀튼이라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 수요일에 플로리다를 닥친다는데 계속 공화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모론 때문에 이게 어디 도움을 받을 게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피마가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면은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겠지만 $750는 일단 지금 당장 마켓에 가셔서 물도 사시고 아이 뭐 먹을 것 기저귀도 사시라는 임시 돈입니다. 호텔 비용 무슨 돈 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구호 작업이라든가 어떠한 또 그 재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방 정부가 100%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오늘 미국의 그 탑뉴스이고요. 일면의 공통적인 탑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잠시 뒤에는 한 가지, 오늘 그 밖에도 뉴스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아주 그 제목을 보면 확 당기기는 하는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블루 스테이트가 트럼프의 이길 것에 대비를 한다. 뭐 이런 것.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장남이 뭐 그 트럼프 그 주니어가 마가의 왕세자가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여자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더군요. 그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거 하나는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이 어제 이제 그 시사 토크쇼가 많았죠. 일요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계속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그거는 그야말로 가챠 게임이래요. 함정 게임이래요. 왜 그런 질문을 해서 함정 게임을 하느냐. 뭐 근데 이를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된 이유는 바이든의 그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운동을 가장 많이 연방 하원에서 하고 다녔던 사람이 마이크 존슨입니다. 이 사람이 백인 중심으로 이 미국을 이끌어야지 된다는 백인 중심 민족주의 어떤 크리스천 이런 것에 아주 선봉장이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그리고 헐린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 많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ABC에 물어봤습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에릭 트럼프가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를 암살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대요. 금방 들려줬는데도 아니 금방 들으셨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그게 뭐 맥락을 다 봐야지. 그게 다 맥락이었거든요. 전부였거든요. 그 말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하원 의장 팍스, 에폭타임스, 뉴스맥스, 브레이트바트, 또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수많은 팟캐스트 등이 아주 그냥 총괄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고 있고, 뭐 해리스 측은 뭐 그저 또 민주당 측에서 뭐 언론 자체야 팍스를 제외하고 나면 방송은 민주당 측이 훨씬 많고, 그런데 민주당 측의 예를 들어 진보 측의 방송들은 팍스처럼 그래 노골적으로 사실을 그렇게 거짓말을 칠 정도로 얼굴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주 그 악하게 방송을 하는데 악함으로 대해야지 되는가,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해야지 되는가,
참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미국의 그 국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국격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가 된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나 그것은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유세에 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걸 다 좋아하고 그걸 믿고 하니까, 그게 미국이니까, 미국의 모습이 그만큼이면 어차피 다수결로 운영되는 미국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걸 하나를 안 전해드려서 간추려드리고요. USA Today의 그 탑뉴스가 연방 대법원이 여름 휴회 끝내고 오늘 이제 가을 회기를 시작을 하는데, 원래 그 연방 대법원이라는 곳이 뭐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정부가 뭘 잘못했는가, 뭐 행정부가 맞는가 틀리는가, 입법부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었을 때 항소법원 다 통과해서 연방대법원까지 갔을 때 때로는 일반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이슈별로 총이라든가 낙태라든가, 때로는 뭐 행정부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을 묻는 중재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그냥 폭로성의 보도가 나온 것처럼 뒤에서 굉장히 그 트럼프 쪽으로 일을 열심히 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어려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트 건즈, 이거 이제 그 아주 어떤 그 부품들을 사서 조립하면 시리얼 넘버도 없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규제가 불가능하죠. 또 뭐 오클라호마에서는 오클라호마 주가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누구를 뭐 사용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판결들은 아마 분명하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그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결정을 했다, 알고 대 그 아들 부시 때처럼 그런 이제 의심을 받을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연방 대법원장으로서 존 로버츠 대법관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후보에 관한 면책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화당에 유리한 총기 판결, 낙태 판결 같은 것을 많이 내놨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판결을 하면은 야, 이거 정말로 이 인준에 문제가 있다, 그 임명하는 그런 것에 사법 그 지명권 논란과 함께 연방 대법관들 종신직으로 하면 안 돼 하는 문제가 또 크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고요. 지금부터는 짧게 미국 대선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7번을 더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코노미스트가 8번으로 기획을 했고, 오늘은 말하자면 브리핑하는, 프리뷰하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한 8번 정도 몇 분씩 들어둬서 나쁠 것 없잖아요.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무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결한 브리핑 시리즈 중 첫 번째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을 했네요. 1990년대 미국 대선 후보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에 얼마나 개방해야지 되는가, 이걸 논쟁적으로 했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얼마나 문을 닫아야지 되는가. 트럼프 후보는 분명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해리스 후보와의 사이에서 더 급진적이고, 그리고 경제 전략에 대한 시계를, 이 워치를 거의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릴 그런 뭐 관세를 들고 나온, 관세 예전에 왜 그걸 철폐를 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그러나 소프트 보호주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트럼프 방향부터 보면 절대적으로 명확한데, 백악관에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본인을 그 관세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외국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내는 건데, 관세, 경제적인 힘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로 시작해서 철강, 알루미늄으로 전향했고, 그때 다 생각나시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 할 일에 대한 단순한 서곡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물건 뭐 10%라고 했다가 관세 20%, 중국에 대해서는 60% 뭐 이런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화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무역 적자 이걸 이제 국가 비상 사태로 선언을 해서 어떤 특별한 그 대통령의 법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것도 법정에서 싸움이 되겠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 관세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이제 어쨌든 돈이 이렇게 관세로 늘어난다면은 어떤 연방 적자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의원들이 혹할까? 근데 그건 결국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죠. 물건값 올려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해리스는 다른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좀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자유무역의 옹호자는 아니고, 왜냐하면 연방 상원의원 할 때도요 뭔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자가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세 워먼도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이렇게 할 경우 1년에 소비자들이 $4,000 정도를 더 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해리스는 지금 조 바이든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다. 제조업 같은 것은 이제 딱 뭐죠? 제조업의 이거 뭐죠? 근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만약에 뭔가 규칙을 어길 때 징벌적인 무역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 장벽 분명히 쌓고, 해리스는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세를 좀 약하게 하는 다리를 놓을 생각도 없는 것 같다는 게 8번째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어쩌죠? 오늘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지 1년이 돼서 부통령 관저 앞에 석류나무를 심고,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연설을 한답니다. 런던에서 베를린, 미국에서도 많은 그 이스라엘의 너무 그 심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시위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주말에 레바논, 가자 엄청 공격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면전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강하게 무력으로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전형적인 폭력의 악순환이 된다 하는 얘기들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이용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하네요. 르브론 제임스하고 르브론 주니어, 브로니가 같이 어제 경기를 4분 동안 했잖아요. 아빠와 함께 춤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르브론 제임스는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자라서 더 대단한, 아주 박수 쳤습니다. 저도 강혜신이었습니다.